열정. 헝가리 대문호 산드로 마라이는 1934년 자전적 소설 어느 시인의 고백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후 하늘과 땅, 에스터의 유언 등 20여 권의 소설을 발표합니다. 열정은 1998년 이탈리아에서 발행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듬해인 독일에서도 발행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산드로 마리아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열정. 지금부터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실. 삶에서 맞는 역할과 복장,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가려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 두 젊은이는 함께 성장했으며 함께 군인 선서를 하고 빈에서 여러 해를 함께 살았다. 아들과 콘라드가 부임하고 처음 몇 해를 공성 가까이서 지낼 수 있도록 근위 장교가 배려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샘부른 공원 근처 길쭉한 회색집의 2층 방 3개를 세냈다. 그 집은 자두나무가 많고 우거진 긴 정원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연대 군의관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뜬 후 혼자 사는 귀먼 과부의 집이었다. 콘라드는 피아노를 빌렸지만 거의 치지는 않았다. 그는 음악을 두려워하는 듯이 보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형제처럼 살았다. 그러나 헬릭은 친구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가끔 불안한 마음으로 감지했다. 콘라드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으며 물어서 그의 비밀을 알아낼 수는 없었다. 그는 항상 조용하고 온유했다. 그리고 군대 일이 끝이 없는 것처럼 근무를 수행하고 동료들과 교제했으며 사교 모임에서도 행동했다. 마치 인생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규제된 복무기간인 것 같았다. 그들은 젊은 장교였고 헬릭은 콘라드가 수도승처럼 산다고 내심 걱정스러워했다.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젊은 수도승에게 기도와 제식만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 명상, 아니 꿈까지도 수도를 의미하듯이 그에게는 퇴근 시간 외에 다른 근무 시간, 더 복잡하고 책임감 넘치는 근무 시간이 시작하는 듯 했다. 콘라드는 음악을 두려워했다. 음악은 그에게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했으며 그의 의식뿐 아니라 육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를 삶의 궤도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그의 내부에 무엇인가를 분쇄할 수 있는 운명적인 명령이 음악의 영역에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아침이면 두 친구는 프라터나 승마학교에서 함께 말을 탔다. 그런 다음 콘라드는 부대에서 근무하고 희칭의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에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몇 주일이 지나갈 때도 있었다. 낡은 집은 그때까지도 석유 등과 촛불로 불을 밝혔다. 근위 장교의 아들은 거의 언제나 한밤중이 지나서야 무도회나 사교 모임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멀리 거리의 마차 안에서부터 친구의 창문에서 가물거리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밝은 창문은 어쩐지 비난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근위 장교의 아들은 마부에게 돈을 건네주고 적막한 거리의 낡은 대문 앞에 서서 장갑을 벗었다. 열쇠를 꺼내들면서 오늘 밤에도 다시 친구를 배반했다는 감정이 얼핏 일었다. 그는 그윽한 음악이 식당과 무도회장, 살롱을 맴도는 세계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친구가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음악이었다. 삶을 더 쾌적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음악, 여인들의 눈이 빛나고 남성들의 허영심이 불꽃을 튀기게 하는 음악이었다. 이 도시에서 근위 장교의 아들이
청춘의 밤을 보내는 곳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다. 반대로 콘라드가 사랑하는 음악은 망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정열과 죄의식을 자극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과 의식 속에 삶이 더 진실이기를 원했다. 근위 장교의 아들은 그러한 음악이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보란듯이 왈츠를 휘파람으로 나지막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의 빈 시내 전체가 당시 유행했던 작곡가 젊은 스트라우스의 왈츠를 휘파람으로 노래했다. 그는 열쇠를 꺼내 낡은 대문을 열었다. 그는 퀴퀴한 냄새나는 층계참 앞에 널찍한 현관을 가로질러 남포등에 불을 밝혔다. 그리고는 한순간 서서 달빛 속에 눈 덮인 정원을 바라보았다. 검은 형체만 보이는 사물들 사이에서 정원은 흰 분필로 그려놓은 것 같았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비는 잠들어 있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성 안에 황제도 자고 있었다. 그리고 황제의 나라 안에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잠자고 있었다. 근위 장교의 아들은 이 고요가 자신과도 관계가 있다고 느꼈다. 경애하는 마음으로 군복을 입고 저녁이면 사교 모임에서 왈츠를 들으며 프랑스산 붉은 포도주를 마시고 신사숙녀가 정확히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도 자신 역시 황제를 비롯한 5천만 명의 수면과 안전을 수호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이 글로 씌워지거나 씌워지지 않은 힘찬 명령에 따르고 있으며 병영이나 연병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살롱에서도 이 복종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느꼈다. 황제 앞에 맹세한 모든 사람들이 법과 간섭을 준수하는 동안 황제 자신은 자정전에 취침하고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기상하여 촛불을 밝히고 책상 앞 미국산 갈대 의자에 앉아 있다는 생각이 5천만 사람들에게 안전하다는 감정을 불어넣어 주었다. 물론 법률이 규정하는 것보다 심오한 의미에서 복종해야 했다.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이 문제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확신이 필요했다. 그의 근위 장교의 아들과 친구, 그들은 22살이었다. 비넷의 젊은 장교들, 헬릭은 곰팡내 나는 층계를 올라가면서 나지막이 왈츠를 휘파람 불었다. 그 집 어디에서나 곰팡이 냄새가 났다. 그러나 달콤한 잼 냄새가 방 안 가득할 때처럼 어쩐지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겨울, 가볍고 유쾌한 전염병처럼 카니발이 빈을 휩쓸었다. 매일 저녁 사람들은 금빛, 은빛으로 치장한 방 안에 가물거리는 가스등 불빛 아래에서 춤을 추었다. 많은 눈이 내렸으며 마부들은 연인들을 태우고 한방눈 속을 소리 없이 달렸다. 빈 시가지가 눈 속에서 춤을 추었고 근위 장교의 아들은 매일 오전 낡은 실내 승마장에서 장애물을 넘는 기수와 백색 중마들의 연습 광경을 지켜보았다. 일종의 우아함과 고귀함, 죄책감을 동반한 편안함, 모든 고매한 영혼과 우아한 욕심에 깃들인 리듬감이 기수와 말의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런 다음 혈기왕성한 그는 산책하러 갔다.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무리에 섞여 시내의 상점들을 구경했다. 이따금 그를 알아보는 늙은 마부나 종업원이 있었다. 그가 아버지를 꼭 닮았기 때문이었다. 빈가 제국, 헝가리, 독일, 메렌, 체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 그것은 대가족이었다. 단 한 사람 황제, 경찰관이면서 폐하, 소매 토시를 두른 내각 서기이면서 왕족, 조야한 촌뜨기면서 지배자인 황제만이 온갖 위험한 욕망과 애정, 감정의 질서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대가족 안에 누구나 은연중에 알고 있었다. 비는 흥청대었다. 높은 원형천장의 퀴퀴한 구 시가지 선술집에는 세계에서 가장 맛 좋은 맥주가 있었고 정오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소고기 요리 냄새가 거리를 채웠다. 평화로운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정함과 사랑이 넘쳤다. 여인들은 검정 모피 토시를 끼고 깃털 달린 모자를 썼다. 눈이 내리면 얼굴을 가린 베일 뒤에서 그들의 눈과 코가 빛났다. 오후 4시가 되면 카페의 가스등 아래에서 비엔나 커피가 접대되었다. 장군과 관리들이 단골 손님 자리를 차지했으며 여인들은 상기된 얼굴로 전세 마차를 타고 따뜻한 난로가 타오르는 총각집으로 달려갔다. 카니발 시즌이었기 때문이다. 사회계층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대모반의 주동자가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지르고 흥분시키듯이 사랑의 격동이 온 도시를 휩쓸었다. 연극 시각 1시간 전 독한 포도주 애호가들은 에스터 하치 왕성 지하 주점에서 은밀히 만났다. 고급 레스토랑의 별실에서는 대공들을 위해 식탁을 차렸으며 슈테판 대성당 옆 담배 연기 자욱하고 후덥지근한 수도원 지하에서는 흥분한 폴란드 신사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독한 화주를 마셨다. 폴란드 정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겨울 빈에서는 모두가 행복해 보인 시간이 있었다. 근위 장교의 아들은 흡족하여 낮게 휘파람을 불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복도에서 사기 난로의 따스함이 친밀한 손길처럼 몸에 와 닿았다. 그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여유가 있었으며 정확하게 제자리에 있었다. 대공들이 어딘가 모르게 조야한 반면 문지기들은 신분사회의 대표자이고 은밀한 수혜자였다. 난로 옆에서 당번 사병이 벌떡 일어나 상관의 외투와 군모, 장갑을 받아들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하얀 사기 난로 위에 프랑스산 붉은 포도주를 집어들었다. 독한 부르고뉴 포도주의 의미심장한 언어로 그날 있었던 일들과 가볍게 작별을 고하듯이 근위 장교의 아들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붉은 포도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곤 했다. 지금도 당번 사병은 포도주병을 은쟁반에 받쳐들고 콘라드의 어스름한 방으로 가는 그의 뒤를 따랐다. 난로가 차가워지고 근위 장교의 아들이 부르고뉴 포도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실 때까지 그들은 밤이 새도록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콘라드는 읽은 책에 대해서 그리고 헨릭은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콘라드에게는 삶을 즐길 수 있는 돈이 없었다. 그에게 군대는 계급과 군복, 복잡하고 미묘한 여러 가지 결과가 따르는 직업이었다. 근위 장교의 아들은 모든 운명적인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깨지기 쉽고 다면적인 자신들의 우정을 돈의 영향에서 지키고 질투와 경솔의 입김에서 구해야 한다고 느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근위 장교의 아들은 사실 그 많은 재산을 어디에 써야 할지 알 수 없으니 일부를 받아달라고 콘라드에게 간청했다. 콘라드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두 사람이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근위 장교의 아들은 콘라드에게 돈을 줄 수 없었다. 콘라드가 희칭의 집에서 일주일에 닷새 저녁을 달걀찜으로 때우고 세탁소에서 가져오는 속옷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동안 그는 사교 모임에 가고 직위와 이름에 맞게 사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돈 문제를 극복하고 평생 우정을 유지해야 하는 사실이 더 두려웠다. 콘라드는 나이보다 빨리 늙었다. 그는 25살에 벌써 독서용 안경이 필요했다. 젊은이답게 잔뜩 멋부린 친구가 담배와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헝클어진 매무새로
밤에 빈과 세계로부터 집에 돌아오면 그들은 공모자들처럼 소리 죽여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조수가 세상을 돌아다니며 삶의 비밀을 알아내는 동안 콘라드는 집에 앉아 사물의 의미에 대해 사색하는 마법사 같았다. 콘라드는 무엇보다도 영어책, 인간의 공동생활의 역사와 사회 진보에 관한 책을 즐겨 읽었다. 근위 장교의 아들은 말이나 여행 관련 책들만 읽었다. 그들은 서로 좋아했기 때문에 서로의 원죄, 부와 가난을 용서했다. 백작 부인과 함께 폴로네즈 환상곡을 연주했을 때 아버지가 말했던 다르다는 것은 콘라드에게 친구의 영혼을 지배하는 힘을 주었다. 이 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모든 힘에는 지배당하는 사람에 대한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경멸이 스며 있다. 예속당하는 자를 인식하고 이해하여 아주 능숙하게 경멸할 때에만 인간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법이다. 희칭에서의 밤의 대화는 시간과 더불어 스승과 제자 같은 색채를 띄어갔다. 타고난 성향과 외적 상황에 밀려 때이른 고독 속으로 치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콘라드는 조롱과 경멸 섞인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호기심 어린 어조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어린아이와 지각 없는 사람들이나 삶의 건너편 다른 기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심을 가진다는 어투였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향수가 어려 있었다. 의문스럽고 무심하며 두려움을 자아내는 고향, 세계라는 이름의 고향을 청춘은 끊임없이 갈구하기 마련이다. 이 세계에서의 체험 때문에 근위 장교의 아들을 다정하고 유쾌하게 넌지시 조롱하는 콘라드의 목소리는 오만하게 들렸지만 갈구하는 자의 공허한 목마름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청춘의 눈부신 불꽃 속에서 직업이면서 동시에 삶의 순수한 긴장감을 주고 내적 받침이 되어진 임무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들뜬 기분으로 살며시 희층 집의 문을 두드리는 여인들의 손길도 있었다. 그렇게 어느 날 무용수 베로니카가 문을 두드렸다. 장군은 이 이름을 떠올리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비볐다. 추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 베로니카였지. 군의관의 젊은 미망인 앙겔라도 있었다. 그녀는 경마에 미쳤다. 아니, 무용소 베로니카가 그랬던가. 그녀는 드라이호프 아이젠 거리 아주 낡은 집의 다락방에서 살았다. 그 아틀리에는 아무리 불을 뗄 때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연습하고 선회하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그 아틀리에서만 살 수 있었다. 말을 하면 소리가 홀의 벽을 타고 울렸으며 부옇게 먼지가 앉은 말린 꽃다발이 있었다. 그녀보다 먼저 아틀리에에 살았던 스타이어 마르크 출신 화가가 집세 대신 집주인에게 준 동물 그림도 있었다. 슬픔에 잠긴 양들이 묻고 싶은 것이 있는 양, 커다란 홀의 구석구석에서 눈물 어린 공허한 시선으로 방문객을 응시했다. 무용수 베로니카는 그곳 먼지 낀 커튼과 달아 번들거리는 가구 틈에서 살았다. 층계참에서부터 그녀의 진한 화장품, 장미 농축액, 프랑스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그들은 셋이서 저녁을 먹으러 갔다. 돋보기로 그림을 보듯이 그때 일이 선명하게 눈앞에 떠올랐다. 레스토랑은 빈 근교 숲속에 있었다. 그들은 숲의 진한 나뭇잎 냄새를 맡으며 마차를 타고 갔다. 무용수는 책 넓은 플로렌스 모자와 팔꿈치까지 오는 하얀 망사 장갑, 엉덩이에 꼭 끼는 장밋빛 비단 원피스와 검은 비단 구두 차림이었다. 그녀의 조악한 취향은 완벽했다. 레스토랑처럼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딛는 걸음은 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양, 그녀는 나무 아래 자갈길을 불안하게 쟁걸음으로 걸어갔다.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이
선술집의 노래가 아닌 더 고상한 것을 목표로 하듯이 그녀는 다리를, 그 예술작품을 보호했다. 다리의 유일한 목적은 지상의 온갖 괴로움과 육체의 슬픈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춤에 있었다. 그들은 야생 포도넝쿨 우거진 소박한 시골집 뜰에서 유리갓을 씌운 촛불을 켜고 식사를 했다. 그리고 약한 붉은 포도주를 마셨다. 젊은 여인은 많이 웃었다. 달 밝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련히 은빛으로 빛나는 시가지를 언덕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때 베로니카가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목에 매달렸다. 행복한, 근심 걱정 없는 존재의 순간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무용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시내 한복판에 곰팡내 나는 집 대문 앞에서 그들은 손에 입 맞추고 작별했다. 베로니카, 그리고 말을 좋아한 안겔라, 머리에 꽃을 꽂고 긴 윤물을 함께 추었던 또 다른 여인들. 그들은 꽃과 잎새, 리본과 긴 장갑을 남기고 갔다. 이 여인들은 처음 맛본 사랑의 열광, 그리고 사랑이 의미하는 모든 것, 그리움, 질투, 고독과의 싸움을 그들의 삶에 몰고 왔다. 그러나 여인들, 임무와 사교 생활의 배후에서 그 무엇보다도 강한 감정이 떠돌았다. 우정이라는 이름의 남자들만이 아는 감정. 장군은 하인을 부르지 않고 혼자 옷을 입었다. 그는 장롱에서 장군 정복을 꺼내 들고 한참 동안 유심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복을 입은 지가 언제였던가. 벌써 몇십 년 전이었다. 그는 서랍을 열고 훈장들을 꺼냈다. 흰색, 붉은색, 초록색 비단이 깔린 상자에서 훈장들을 집어들었다. 금, 은, 동 훈장을 손에 들고 어루만지는 동안 드네프르 교두보나 비내 사열식 아니면 부다 궁성에서의 영접식 강경이 뇌리를 스쳤다. 그는 어깨를 움찔했다. 삶이 무엇을 주었던가. 의무와 허영심, 힘든 한판 승부 후에 멍하니 판돈을 쓸어 담는 도박사처럼 그는 훈장을 서랍에 도로 넣었다. 장군은 검은 양복에 흰색 체크무늬 넥타이를 메고 브러쉬를 물에 적셔 뻑센 은발을 빗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성직자들처럼 이런 근엄한 의복만을 입었다. 그리고 책상으로 걸어가 나이 탓에 불안하게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아주 작은 열쇠를 빼내어 깊숙한 긴 서랍을 열었다. 그는 비밀 서랍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꺼냈다. 벨기에제 권총, 푸른색 끈으로 묶은 편지꾸러미, 그리고 노란 우단 장정의 책 한 권. 책 표지에 금박으로 기념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책은 푸른색 끈으로 묶이고 도장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장군은 책을 한동안 손에 들고 있었다. 그런 다음 권총을 전문가답게 세심하게 관찰하였다. 구식 유견발 권총이었다. 총알 6개가 전부 제자리에 있었다. 그는 권총을 아무렇게나 다시 서랍에 던져놓고 어깨를 으쓱했다. 노란 우단으로 장정한 책은 재킷의 깊숙한 옆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덧창을 열었다. 자고 있는 동안 소나기가 내렸다. 나무들 사이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비에 젖은 플라타너스 잎새가 번들거렸다. 벌써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창가에 미동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는 주변의 풍경, 골짜기, 숲, 멀리 아랫역의 황토길, 시가지의 음영을 바라보았다. 먼 곳에 익숙해진 눈은 길에서 규칙적인 리듬으로 굴러오는 마차를 알아보았다. 손님이 이미 성을 향해 오고 있었다. 그는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점을 무표정한 얼굴로 뒤쫓았다. 그리고 조준하는 포수처럼 한쪽 눈을 찡긋 감았다. 장군이 방에서 나왔을 때는 7시가 지난 뒤였다. 그는 상하 손잡이가 달린 산책용 지팡이를 짚고
성의 2편 주거 공간을 커다란 홀, 응접실, 음악실, 살롱 등과 이어주는 긴 복도를 따라 천천히 뚜벅뚜벅 걸었다. 복도의 벽, 금빛 액자 속에 오래된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선조, 오래전 세상을 뜬 조부모, 친척, 과거 성에서 일했던 사람, 연대 동료와 성의 저명한 손님들 초상화였다. 전석 화가를 고용하는 것은 장군 가문의 전통이었다. 대부분 성에 들렀던 유랑 화가들이었지만 프라하 출신 S 같은 유명 화가도 있었다. 그는 장군의 할아버지 시절 성에서 8년을 지냈으며 집사든 준마든 가리지 않고 그의 붓 앞에 걸려든 모든 것을 그렸다. 조상들은 뜨내기 예술가들의 재물이었다. 화려한 옷차림의 그들은 멍한 눈빛으로 벽에서 내려다보았다. 침착하고 진지한 몇 명의 남자 얼굴이 그 뒤를 이었다. 근위 장교의 동료들도 파티복이나 정복 차림에 헝가리풍의 콧밑수염을 기르고 곱슬 머리가 이마를 덮고 있었다. 멋진 세대였어. 아버지의 친구와 동료, 친척들의 초상화를 보면서 장군은 생각했다. 좀 별나고 오만하여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지만 대신 명예, 의리, 침묵, 고독, 약속, 그리고 여자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멋진 세대였다. 그들은 실망을 맛보는 경우 침묵했다. 대부분 맹세를 지키고 의무를 다하며 평생 입을 다물었다. 복도의 끝에 프랑스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당시 유행했던 머리 모양을 하고 머리 분을 바른 프랑스 부인들과 가발을 쓰고 입술이 육감적인 뚱뚱한 낯선 신사들, 어머니 쪽 먼 친척들이었다. 푸른색과 장밋빛, 비둘기빛을 배경으로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는 얼굴들, 낯선 사람들, 그리고 근위 장교복 차림의 아버지와 어머니 초상화. 어머니는 깃털 달린 모자를 쓰고 서커스의 기수처럼 한 손에 채찍을 들고 있었다. 그런 다음 1평방미터 넓이의 빈자리, 희미한 회색 금은 그곳에 한때 그림이 걸려 있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장군은 무표정한 얼굴로 빈 사각형 앞을 지나갔다. 그러자 풍경화들이 나타났다. 복도 끝에 검은 옷차림의 유모가 서 있었다. 갓 풀을 먹인 흰 두건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 무엇을 보세요? 그림? 그녀가 물었다. 그렇네. 그 그림을 다시 걸까요? 그녀는 물으면서 노인들 특유의 솔직함으로 담담하게 벽의 빈자리를 가리켰다. 그림이 아직 있나? 장군이 물었다. 유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닐세.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덧붙였다. 자네가 그림을 보관하고 있는지 몰랐네. 불태웠다고 생각했지. 그림을 태우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유모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말이 맞네. 장군의 말투에 신뢰가 넘쳤다. 유모 아닌 다른 사람하고는 그런 어조로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들은 넓은 층계를 돌아 하인과 하녀들이 크리스털 꽃병에 꽃을 꽂고 있는 홀을 내려다보았다. 태엽을 감은 기계처럼 지난 몇 시간 사이에 성이 되살아난 것 같았다. 가구, 아마 덮개를 벗겨낸 안락의자와 소파만이 아니라 유리 진열장과 벽난로 위의 장식품들도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벽난로에는 불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늦여름 자정이 지난 시간에는 차가운 증기가 축축하고 끈적끈적하게 방을 뒤덮기 때문이었다. 물체들이 갑자기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았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인간과 관계를 가지고 인간의 행위와 운명에 참여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이 보였다. 장군은 널찍한 홀, 벽난로 앞 탁자 위의 꽃, 그리고 안락 의자들의 배열을 유심히 주시하였다. 저기 가죽 의자가 오른쪽에 있었지? 그는 말했다. 아직도 그걸 잘 기억하고 계세요? 유모가 눈을 깜박이며 물었다. 그렇네. 그는 대답했다. 거기 불렵 시계 아래에 콘라드가 앉아 있었지. 벽난로 맞은편 한가운데에 플로렌스 의자에는 내가, 어머니가 가져오신 안락 의자에는 크리스티나가 앉아 있었어.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잊지 않으셨을까? 유모가 말했다. 그렇네. 장군은 층계 난간에 몸을 기대고 아래를 응시했다. 푸른 크리스털 꽃병에 달리아가 꽂혀 있었지. 41년 전에. 정말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니. 유모가 한숨을 내쉬었다. 다 기억하고 말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프랑스 도자기 세트로 식탁을 차렸겠지? 네, 꽃무늬 도자기로 차렸어요. 니니는 말했다. 그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에게 무엇을 대접하려나? 스프와 송어, 스테이크와 샐러드, 아프리카산 닭, 그리고 알코올을 부어 구운 달걀. 요리사가 그것을 요리한 지가 10년도 넘었어요. 하지만 잘 될 거예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잘 되도록 애쓰게. 그때는 개도 있었는데. 크리스티나가 개를 좋아했죠. 개 요리라면 무엇이든 잘 먹었어요. 그때만 해도 냇물에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어요. 저녁에 시내에서도 못 구했어요. 포도주에 신경 쓰게. 장군은 모반을 꾀하는 사람처럼 말했다. 유모는 잘 들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 고개를 기울였다. 오랫동안 집에서 일해온 사람이나 가족에게서만 볼 수 있는 친밀한 태도였다. 그 인간에게서 무엇을 원하세요? 유모가 물었다. 진실. 장군은 말했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모르네. 하인과 하녀들이 꽃을 꽂다 말고 쳐다보는 것에 개의치 않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눈을 내리뜨고 하던 일을 기계적으로 계속했다. 나는 바로 그 진실을 모르네. 하지만 현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유모는 날카롭게 말했다. 현실은 진실이 아닐세. 장군이 대답했다. 현실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 크리스티나도 진실은 알지 못했어. 콘라드가 알고 있을 걸세. 그래서 지금 그에게서 알아내려는 걸세. 그는 조용히 말했다. 무엇을 알아내겠다는 말씀인가요? 진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입을 다물었다. 하인과 하녀들이 홀을 떠나고 두 사람만이 위에 남았을 때 유모도 팔을 난간에 올려놓았다. 두 사람은 마치 산 위에서 풍경을 감상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한때 세 사람이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던 방을 보면서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죽음을 앞둔 크리스티나가 장군님을 찾았어요. 그래, 장군은 말했다. 그때 나는 집에 있었네. 집에 계시면서도 없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여행 떠난 사람처럼 그렇게 멀리 계셨죠. 장군님은 장군님 방에 있었고 크리스티나는 죽음과 싸우고 있었어요. 동이 틀 무렵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장군님을 찾았어요. 오늘 저녁 그 사실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온 것 같네. 그는 몸을 일으켰다.
니니 포도주에 특별히 신경 쓰게. 다른 것도 물론이고. 자갈 구르는 소리에 이어 현관 앞에서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장군은 지팡이를 난간에 기대고 손님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몇 발자국 내려가다 말고 그는 발길을 멈췄다. 촛대. 그가 말했다. 기억하는가? 식탁용 푸른 촛대. 그것이 아직도 있을까? 식사할 때 그것에 불을 켰으면 하네.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유모가 말했다. 나는 기억하네. 그는 고집스럽게 대답했다. 노인답게 검은 양복을 장중하게 차려입은 그가 몸을 꼿꼿이 세우고 계단을 내려갔다. 홀에 커다란 유리문이 열리고 하인 뒤에서 한 노인이 모습을 나타냈다. 이보게 내가 왔네. 손님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다시 올 것을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네. 장군도 소리 낮춰 말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격식을 갖추어 정중하게 악수를 나누었다. 그들은 벽난로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촛대의 차가운 불빛 속에서 눈을 깜빡거리며 전문가처럼 주의 있게 서로를 훑어보았다. 콘라드는 장군보다 생일이 몇 달 빨랐다. 그는 봄에 75번째 생일을 맞았다. 몸의 변화에 대한 나이 든 사람들 특유의 해안으로 두 노인은 서로를 관찰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아주 주의 깊게 생명력의 마지막 표시, 삶의 기쁨에 대한 희미한 흔적을 상대방의 얼굴과 태도에서 찾았다. 지난 41년, 멀리 떨어져 보지는 못했지만 매일 한 시각도 서로 잊어본 적이 없는 세월은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우리는 이겨냈다고 장군은 생각했다. 그리고 손님은 상대방이 건강한 모습으로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그 자신 왕성한 기력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뻤다. 그는 이렇게 내심 실망과 기쁨이 엇갈리는 묘한 만족을 맛보며 생각했다. 콘라드는 자신이 언젠가 돌아가리라는 것을, 장군은 이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았다. 콘라드는 젊은 시절처럼 여전히 창백했다. 그가 지금도 방 안에만 치과하고 바깥 공기를 피한다는 것을 안색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그도 검은 옷차림이었다. 수수하지만 제법 세련되어 보였다. 보아하니 돈깨나 있구먼. 장군은 생각했다. 몇 분 동안 그들은 서로 말없이 응시했다. 하인이 압생트와 화주를 가져왔다. 어디서 오는 길인가? 장군이 물었다. 런던에서. 그곳에 살고 있나? 런던 근교에. 그곳에 작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 열대에서 돌아와 그곳에 정착했지. 열대 어디에 있었는데? 싱가포르. 그는 흰손을 들어 자신이 한때 살았던 우주의 어느 장소를 가리키듯이 어디를 할 것 없이 공중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열대를 떠나기 직전에 그곳에 있었어. 그전에는 반도 내륙 깊숙한 곳, 말레이들과 내내 함께 있었지. 그렇다면 장군은 말하면서 환영의 몸짓으로 불빛을 향해 압생트 잔을 쳐들었다. 열대는 사람을 지치고 늙게 만드는구먼. 끔찍하지. 콘라드가 말했다. 수명을 10년은 단축시킨다네. 자네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 환영하네. 그들은 유리잔을 비우고 자리에 앉았다. 벽 난로 옆 시계 아래 안락 의자에 앉으면서 손님이 물었다. 장군은 그의 움직임을 날카롭게 주시했다. 장소가 발휘하는 매력이나 마법에 이끌리듯이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41년 전 마지막으로 앉았던 바로 그 안락 의자에 앉자 장군은 안도의 표정으로 눈을 깜빡거렸다. 그때까지
요리조리 잘 피했던 덫에 마침내 걸려든 들짐승을 바라보는 사냥꾼 같은 심정이었다. 열대는 끔찍해. 콘라드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바로 자네 아내 것을 죽이기 위해서 그곳에 가지 않았나? 그는 정중하게 물었다. 그리고 벽난로 맞은편 가족들이 플로렌스 의자라고 불렀던 낡은 안락 의자에 앉았다. 크리스티나와 콘라드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41년 전 저녁, 그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두 사람은 세 번째 의자, 프랑스 비단 덮개를 씌운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랬지. 콘라드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자네 뜻대로 되었나? 이제 나도 늙었어. 콘라드는 벽난로에 불꽃을 응시했다. 그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인이 와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릴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말없이 앉아 불꽃을 바라보았다. 콘라드는 송어를 먹은 후 말했다. 그는 열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그곳에 갔을 때만 해도 나는 아직 젊었어. 자네도 기억할 걸세. 32살. 나는 곧장 늪지대로 갔어. 그곳의 집들은 양철 지붕이라네. 내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었지. 비용은 전부 식민회사가 됐어. 밤에 침대에 누워있으면 마치 따뜻한 안개 속에 누워있는 것 같아. 아침이 되면 안개가 짙어지면서 무더워지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무디어지지. 다들 술을 마시고 눈에 핏발이 서네. 처음 1년 동안은 이러다 죽지 하는 생각이 들어. 3년째 접어들면 늙은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이 변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지. 삶의 속도가 빨라진다고나 할까? 몸 안의 것이 불타고 심장의 고동이 달라진다네. 그러면서 모든 것에 무관심해지지. 그런 무관심이 몇 달 동안이나 계속된다네. 그런 다음 자신과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순간이 오지. 그러기까지 간혹 5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몇 달 만에 일어날 수도 있어. 분노의 광란, 그런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네. 그렇다면 장군은 말하면서 백포도주 잔을 불빛에 비추었다. 이제 그 속에 든 것 이야기 좀 해보게. 상대방이 침묵을 지키자 장군은 다시 말했다. 자네가 오늘 저녁 여기 온 것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들은 크리스티나가 세상을 뜬 이후 앉아본 손님도 없고 몇십 년 동안 식사를 한 사람도 없는 커다란 식당에 긴 식탁에 앉아 있다. 식당은 지난 시대의 가구와 일용품을 전시한 박물관처럼 보인다. 벽에는 낡은 프랑스 벽지가 발라져 있고 가구는 베르사유 제품이다. 긴 식탁의 양 끝에 앉아있는 그들 사이 정교한 흰색 무늬 비단을 깐 중앙에는 크리스털 꽃병에 서양란이 꽂혀 있다. 도자기로 만든 4개의 조각품이 꽃병을 둘러싸고 있다. 세르비아 출신 대가의 걸작으로 우아한 예술품은 동서남북을 상징한다. 장군 앞에는 서쪽, 콘라드 앞에는 동쪽이 자리하고 있다. 동쪽은 종려나무와 낙타 옆에서 빙긋이 웃는 작은 아라비아인을 보여준다. 그는 오늘 저녁 프랑스식으로 짧은 반바지와 검은 연미복을 차려입은 하인들에게 눈짓으로 명령을 내린다. 프랑스 간sup은 장군의 어머니가 이곳에 심어놓은 것이었다. 그 이방인 여인은 식당의 가구는 물론이고 접시, 금빛 포크와 칼, 유리잔과 크리스털 꽃병, 그리고 벽지까지도 고향에서 가져왔다. 그녀는 이 식당에서 식사할 때마다 하인들이 그것에 어울리는 의복을 입고 시중 들기를 원했다. 식당 안은 저기 고요해서 불타는 장작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소리 죽여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린다. 묵은 나무를 덧댄 벽이 현악기처럼
나지막한 소리까지도 울려 퍼지게 한다. 아니, 식사하는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콘라드가 말한다. 빈에 가는 길에 그냥 들른 거라네. 그는 세련된 손놀림으로 그러나 노인답게 허겁지겁 서둘러 먹는다. 이제 포크를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여 멀찍이 앉아있는 주인 쪽을 향해 말한다. 아니, 거의 외치다시피 한다. 자네를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에 왔네. 당연하지 않은가? 그야 물론이지. 장군은 정중하게 대답한다. 그러니까 빈에 둘렀구먼. 열대와 정열을 알게 된 자네에게는 틀림없이 커다란 체험이었을 것세. 자네 언제 마지막으로 빈에 갔었나? 아주 오래전 일이지? 그는 정중하게 묻는다. 목소리에서 조롱하는 기색을 조금치도 느낄 수 없다. 손님은 반대편 식탁 끝에서 미심쩍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커다란 식당에 멀리 떨어져 앉아있는 두 노인은 적이 당황한다. 그래, 아주 오래전 일일세. 콘라드가 대답한다. 40년 전 그때. 그는 불안한 듯 자기도 모르게 당황하여 말을 더듬는다. 크리스티나가 언제 세상을 떴나? 그가 불쑥 묻는다. 크리스티나가 죽은 것을 어떻게 아는가? 장군은 억양없이 묻는다. 지금 이 자리에 그녀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디에 있겠나? 무덤 속 밖에 더 있나? 그래, 장군은 말한다. 그녀는 정원에 누워있네. 생전에 원한 대로 온실 옆에. 죽은 지 오래되었나? 자네가 떠나고 8년 후. 8년 후라. 손님은 말한다. 그의 핏기 없는 입술과 하얀 의치가 음식을 씹거나 숫자를 헤아릴 때처럼 움직인다. 그러면 30살이었구먼. 이제 그는 나지막이 소리내어 계산한다. 지금 살아있다면 63살이겠어. 맞네. 우리처럼 노인이 되었겠지. 왜 죽었나? 악성 빈혈이래나 꽤 희귀한 병이었지. 그것은 희귀한 것은 아닐세. 콘라드는 잘 아는 사람처럼 말한다. 열대에서는 자주 볼 수 있어. 생활 환경이 바뀌면 혈액이 반응하는 것일세. 그럴 수도 있겠지. 자네는 그때 참전 중이었나? 그렇네. 전쟁이 터져서 끝날 때까지 참전했어. 어땠나? 전쟁 말인가? 장군은 손님을 냉정하게 응시한다. 열대처럼 끔찍했지. 무엇보다도 전쟁이 끝나기 전 북부정선에서의 마지막 겨울이 끔찍했어. 여기 유럽에서도 삶은 모험일세. 자네들이 싸우는 동안 고향을 떠나 있어. 사실 입다금 괴로웠네. 고향에 돌아가서 연대에 복귀할까 잠시 생각한 적도 있었어. 자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몇 명 있었지. 그러나 자네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 필경 다른 할 일이 있었겠지. 그는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려 말한다. 그때 나는 영국 시민이었어. 콘라드가 당황하여 말한다. 10년에 한 번씩 고향을 바꿀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지. 장군은 동의한다. 내 고향은, 손님은 말한다. 이제 존재하지 않아. 내 고향은 폴란드와 빈, 이 집과 시내의 병영, 갈리시아와 쇼팽이었어. 이 중에서 무엇이 남아있는가? 전체를 지탱해주는 비밀스러운 끈이 사라져버렸네. 그래서 다 알알이 흩어져 버렸지. 내 고향은 감정이었어. 이 감정이 상처 입었고 그렇게 되면 떠날 수밖에 없네. 열대 아니면 더 먼 곳으로. 더 먼 곳 어디로? 장군은 말하면서 검붉은 액체가 들어있는 잔을 높이 든다. 아마 자네도 기억할 걸세.
우리가 군인 선서를 하네. 1886년도. 우리 아버지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하실 한쪽에 이 포도주를 저장해 두셨지. 거의 한 사람의 일생만큼이나 까마득히 오래전 일이네. 묵은 포도주일세. 우리가 맹세한 대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 손님은 엄숙하게 말하면서 잔을 높이 든다. 자네가 떠난 다음 우리는 자네가 돌아올 거라고 오랫동안 믿었네. 여기 있던 사람 모두 자네를 기다렸어.